안녕하세요.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잘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윤동주 시인 하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런 서정신, 또는 민족 시인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죠. 근데 오늘은 그 익숙한 이미지를 좀 넘어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화와 사실의 경계에 서 있는 한 인물의 진짜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네, 그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사실들을 정말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쳐 보는 거죠. 네, 이번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울 것 같은 게 이 자료들이 정보를 아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아, 어떻게 말이죠? 어떤 건 명확히 입증된 사실, 또 어떤 건 신뢰할 수 있는 정황,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해석상의 논쟁까지. 와, 네 가지 렌즈로 보는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딱 나눠서 들여다보면 윤동주라는 인물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특히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의 죽음, 그 생체 실험설의 진실부터, 네, 그 부분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창식의 명과 그의 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은 핵심 쟁점들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법이네요. 그럼 첫 번째 단서가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바로 그의 고향 1917년의 북간도 명동촌입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이곳이 단순히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아니라 사실상 독립운동의 전초기지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환경이 어린 윤동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맞아요. 그 점이 바로 윤동주를 이해하는 시작점이죠. 북간도는 그냥 공간이 아니라 뭐랄까 정신적인 토대였어요. 정신적인 토대요. 네, 여기에 그의 집안 배경을 더해서 봐야 하는데요. 조부와 부친이 모두 독실한 기독교 장로였던 환경은 그의 시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들, 예를 들어 속죄양 의식이라던가 아, 십자가나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거죠. 그런 모티프들의 원천이 되거든요. 이건 단순한 종교적 언어를 넘어서 아무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 가져야 할 윤리적 자세, 그 근간을 형성한 거죠. 그러고 보니 그의 곁에는 항상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평생의 동지이자 라이벌, 고종사촌인 송몽규. 네,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영화 동주를 보면 두 사람 성격이 정말 정반대로 그려지잖아요. 윤동주는 고뇌하고 송몽규는 행동하고. 이게 그냥 영화적 장치가 아니더라고요. 네, 영화가 그 부분을 상당히 정확하게 짚어낸 거예요. 주변인들 증언을 종합해보면 윤동주는 내성적이고 깊이 사색하는 스타일이었던 반면에 송몽규는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투신한 그 행동과 기질이 아주 강했다고 해요. 성향은 달랐지만 같은 운명을 맞이한 거네요. 그렇죠. 기질은 달랐지만 같은 꿈을 꾸고 결국 같은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관계가 윤동주의 내면에 계속해서 긴장감과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줬을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든 거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바로 그 사건이었겠군요. 윤동주가 그저 내성적인 문학소년만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팩트 말이에요. 아, 숭실중학교 시절에? 네, 맞아요. 신사참배 거부와 자퇴 사건이죠. 맞습니다. 이건 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많은 지식인들이 현실과 타협할 때 그는 일제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는 길을 택했어요. 단순히 거부한 게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한 거니까요. 그렇죠.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한 거죠. 이건 우리가 처음 분류했던 기준에서 명확히 입증된 사실에 해당하고 그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학교를 나온 청년이 이제 그의 인생과 문학이 만개할 서울로 향하게 되는군요. 1938년 연희 전문 시절, 이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고들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얼마나 역설적인지 아세요? 일제는 조선어 말살 정책을 펴면서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윤동주는 바로 그 시기에 연희 전문에서 최현배 선생 같은 분에게 우리말과 글을 배우면서 시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억압이 심해질수록 지키려는 의지는 더 강해졌던 거죠.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아는 그의 대표작 대부분이 졸업을 앞둔 1941년 딱 그 한 해에 폭발하듯이 쓰였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 시기에 집중되어 있죠. 자료에 정리된 창작 일자를 보니까 십자가가 5월, 별 해는 밤이 11월, 그리고 서시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11월에 쓰였더라고요. 그 시기 그의 내면은 정말 용암처럼 들끓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면서 순교자적인 자기희생의 길을 예감하는 듯한 결연함이 보이고요.
별 해는 밤에서 부르는 어머니도 그냥 생물학적 어머니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잃어버린 조국, 우리말, 지켜야 할 모든 소중한 것들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확장돼요. 그러다 마침내 1941년 11월 20일 그 유명한 서시가 탄생하죠. 죽는 날까지 한 해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윤동주 씨의 상징처럼 외우는 서시라는 제목, 이걸 정작 시인 본인에 붙인 게 아니라고요?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요. 네,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무척 놀랐어요. 원래는 제목 없는 시였습니다. 아, 정말요? 네, 윤동주가 19편의 시를 묶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내려 했을 때 그 시집의 맨 앞에 놓으려고 했던 시죠. 아, 서문 같은 역할로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시라는 이름은 훗날 그의 유고 시집을 출간할 때 후배 정병옥이 이 시가 시집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한다고 보고 붙여준 제목입니다. 아니, 그럼 그 시집은 왜 생전에 출간되지 못한 건가요? 시대 때문이었죠. 스승이었던 이양하 교수가 시의 내용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아, 이런 시집을 냈다가는 검열에 걸려서 고초를 겪을 게 뻔하니까 시기를 기다리자고 만류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판을 못하고 네, 결국 윤동주는 자필로 세 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자신이 갖고 한 부는 이양하 교수에게, 나머지 한 부를 후배 정병옥에게 맡기게 되죠. 여기서 그 유명한 항아리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병옥이 학도병으로 전징터에 끌려가게 되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윤동주의 시 원고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면서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원고를 잘 보존했다가 꼭 세상에 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와,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유언처럼 그 원고를 항아리에 담아서 집 마루 밑에 숨겨뒀고 해방이 될 때까지 목심처럼 지켜내셨어요. 잠시만요. 원고를 항아리에 넣어서 마루 밑에 숨겼다고요? 전쟁통에 그게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정말 영화 같은데요?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네. 자, 이제 그의 삶은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1942년 일본 유학, 그리고 체포. 보내주신 자료에서 이 시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가 정말 한참을 멈춰서게 한 대목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창씨개명과 관련된 사실인데요. 그는 일본 유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히라노마 도주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합니다. 그 신고일이 1942년 1월 29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참회록이 쓰인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불과 닷새 전인 1월 24일입니다. 왜 하필 그 닷새의 시차가 있었을까요? 아, 그 닷새의 시차.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봐야 해요. 우연이 아니다. 네, 자신의 이름을 버려야 하는 그 굴욕적인 행위를 목전에 두고 시를 통해 먼저 자기 영혼의 정결함을 지키려 한 뭐랄까 처절한 의식이었을 거예요. 파란 녹이 깬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라고 쓰면서 그는 먼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참여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정신적인 붕괴를 막으려 한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으려 한 거죠. 참회록은 치욕의 기록이자 그 치욕을 이겨내려는 위대한 정신적 투쟁의 증거입니다. 그런 내면의 투쟁이 있었군요. 일본 유학 시절에 쓴 쉽게 쓰여진 시의 첫 구절,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구절이 더 아프게 다가오네요. 네, 다다미 6장짜리 좁은 방, 그 적국의 심장부에서 느꼈을 고독과 소외감이 그대로 전해지죠. 그 시에서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자책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말하며 희망을 놓지 않아요. 그가 기다리던 아침은 바로 조국의 광복이었겠죠. 하지만 그 아침은 오지 않았죠. 1943년 7월 14일 방학을 맞아 귀향을 준비하던 그는 치안요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뭐였나요? 여기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팩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교토지방재판소의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이 남아있군요. 네, 판결문에 그의 죄목이 민족적 감정을 기초로 한 독립운동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가 조선민족의 실력을 향상해 독립이 가능하게 하려 했다고요. 이건 뭐 명백하게 독립운동가로 판결한 거네요. 맞습니다. 일제가 그의 문학활동과 사상을 얼마나 위험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마침내 비극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광복을 불과 6개월 앞둔 1945년 2월 16일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7세 나이로 옥사합니다. 네,
더 충격적인 건 송몽규 역시 약 20일 뒤인 3월 7일 같은 장소에서 사망했다는 점이에요. 건강했던 두 청년이 왜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네 가지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히 입증된 사실의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황 증거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아, 생체 실험설 말씀이시죠? 네, 직접적인 문서 같은 물증은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증언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에서 가장 오싹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역시 송몽규의 마지막 증언이겠죠. 네, 그게 시작점입니다. 윤동주의 시신에 수습하기 위해 찾아온 당숙과 부친에게 쇠약해진 송몽규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있어요. 저놈들이 주사리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동주도 나도 이 주사를 맞고 이렇게 되었다는 증언이었죠. 이름 모를 주사. 네, 이것이 모든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 주사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당시 일본이 전쟁 막바지에 혈액이 부족해지자 혈액 대체제로 바닷물을 생리식염수 대용으로 인체에 주사하는 그런 비인도적인 실험을 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바닷물이요? 네, 여기에 다른 정황 증거들이 더해져요. 당시 일본인 간수가 윤동주의 당숙에게 하루만 늦게 왔어도 시체를 해부용으로 넘겼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고요. 해부용으로요? 네, 규슈 제국대학에 넘겼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 규슈 제국대학에서는 미군 포로를 생체 해부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확인됐어요. 모든 정황이 정말 한 곳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생체 실험 보고서 같은 명확한 물증은 없지만 이 모든 증언과 정황을 종합할 때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매우 신뢰도 높은 정황적 사실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의 죽음은 병사가 아니라 일제의 비인도적인 국가폭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의 죽음 이후 윤동주는 한동안 잊혀진 시인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묘소를 다시 찾아내 세상에 알린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 학자였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놀랍습니다. 네, 오무라 마스오 교수 이야기죠. 네. 오무라 교수는 과거 군국주의 교육을 받았던 자신 세대의 과오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평생을 윤동주 연구에 바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네, 그의 기여는 단순히 묘소를 찾은 것을 넘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판결문이나 그의 학적부 같은 결정적인 1차 사료들을 직접 발굴해냈다는 데 있어요. 덕분에 윤동주 연구는 막연한 감상을 넘어 증거에 기반한 실증적인 학문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국의 지식인이 피해국의 문학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참 숭고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지점이 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윤동주를 조금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남한에서는 주로 내면적 성찰과 부끄러움을 통한 저항 시인의 이미지로 기억되죠. 반면에 북한에서는 초기에는 그의 시가 좀 부르주아적 감상주의라며 외면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반일 애국 시인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아, 투쟁적인 면모를 더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의 시에서 일제에 맞선 투쟁 의지를 더 강하게 읽어내려는 경향을 보이죠. 이런 시각 차이는 오히려 그의 문학이 얼마나 다층적인 면모를 지녔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윤동주는 우리가 막연히 알던 서정 시인의 이미지를 넘어 시대의 불의에 자신의 언어로 가장 치열하게 저항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시, 쉽게 씌어진 시가 결코 쉽게 쓰이지 않았다는 역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그는 신념을 위해 행동했고 독립운동가로 판결받았으며 그의 죽음은 일제의 국가폭력에 의한 타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삶과 시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 거죠? 맞아요. 윤동주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시들 속에서 한 개인은 자신의 언어와 존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6년 오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네요.